자, 이제 집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본인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대출이 나올까? 나는 현재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재무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어떤 순서로 어떤 항목들을 점검하고 결과적으로 나는 얼마의 대출을 받아서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점이 정확해야 길을 잃지 않고 그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겠죠? 오늘 그 목표, 내가 매매할 대상을 확실하게 정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소득 지출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선 소득 지출표를 작성해서 평균적인 매달 소득 대비 지출의 적정성을 점검해보고 저축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엑셀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엑셀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한글이나 워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수기로 작성해도 되고요. 크게 이렇게 소득과 지출을 구분해서 기입을 하시되 최대한 항목을 세분화해서 정확히 기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기타 소득 등으로 기입을 하시고 지출은 지출되는 대출 원리금, 월세, 보험금 이렇게 해서 기타 비용까지 한번 기입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한 달간 들어오고 나가는 비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한 3달 정도의 각 항목별 평균 지출액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입력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단, 정기적금 등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적금성 돈은 지출 항목에는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소비되는 단순 지출 금액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소득에서 지출을 뺀 저축 가능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여윳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 항목 등을 한번 세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지출 항목 중에 불필요한 지출이 있나, 또 내가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어떤 비용들이 있을지 한번 점검해 봅니다. 최대한 지출을 줄여서 저축 가능액, 여윳돈을 늘려야만 합니다. 한 푼, 두 푼 더 저축한다고 몇 억씩 하는 집을 사는데 큰 차이가 있겠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매달 한두 푼 더 여윳돈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가격과 컨디션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이번 편 마지막에 내가 살 수 있는 집값을 계산할 때 그것을 느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3년간의 현금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한 달간의 점검을 한 거고요. 이제 3년간의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해서 장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3년을 점검하는 이유는 집을 사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보통 집을 팔 때 2년 정도의 보유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양도세가 면제가 되고 또는 절감이 되기 때문에 3년간 들어가는 비용 대비 여윳돈이 얼마나 쌓이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작성 방법은 기존에 작성한 한 달간의 소득지출 점검표를 활용하되 3년의 기간으로 늘려서 작성할 것이고요. 여기에 시기와 여윳돈의 누계액이 보이게끔 작성을 합니다. 단 여기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3년 내에 주기적 또는 불규칙적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돈이 있다면 반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은 휴직이나 이직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공백이 생겨서 소득이 줄어들 예정이거나 성과금이나 투자금 회수 등으로 인하여서 추가 수입이 예정되어 있다면은 이런 불규칙적인 소득이 발생될 것을 시기별로 맞게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출도 결혼이나 여행 등 큰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 있다면 시기에 맞게 기입을 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긍정적으로 작성하기보단 조금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간혹 주식이 대박 날 거야 나는, 또는 기타 수익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 하고 과하게 긍정적으로 소득 부분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의미가 없습니다. 최대한 최근 몇 년간의 평균 수준으로 소득과 지출을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채 내역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대출 내역을 정리하고 점검할 것인데요. 이번에도 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론 등등등 대출 잔금과 금리, 자녀 대출 기간, 월별 대출 원리금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보유한 대출의 DSR 비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DSR은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본인의 연소득 대비 연간 지출되는 모든 대출 원리금의 총액을 계산한 비율을 말합니다. DSR 비율이 0이라는 것은 대출이 없다는 것이고요. 100%라는 것은 본인의 연소득을 전부 대출 원리금에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출이 적다는 것이죠. 본인의 DSR 비율을 계산하는 이유는 이 비율이 나중에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데 꼭 필요한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의 DSR 비율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DSR 비율을 제외한 잔여 비율만큼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물론 DSR 비율을 보지 않는 대출도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하죠. 하지만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시중은행이나 보험사 등 은행 외의 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DSR 비율을 계산해 봅니다. 계산 방법은 본인의 대출 항목 하나하나 수기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으나 우린 시간이 없으니 인터넷상에서 DSR 계산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계산기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본인이 이용하시기에 쉽게 생각되는 것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상의 DSR 계산기를 여시고요. 본인의 대출 조건에 따라 입력을 해주십시오. 참고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그리고 만기일시 상환의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상환 기간은 5년 60개월로 잡으셔야 하고요. 대출 원금은 총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입해야 합니다. 본인이 한도는 열어놓고 쓰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총 한도만큼 기입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다 해봤는데 본인의 DSR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의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되도록이면 만기가 짧고 금리가 높은데 상환이 가능한 대출이 있으시다면 우선적으로 그런 대출들부터 상환하시는 것이 좋고요. 쓰지 않고 열어둔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있다거나 불필요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전에 정리하시거나 한도를 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부득이하게 추가로 대출을 더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상환 방식을 원리금, 균등, 분할 등으로 월별 상환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환 방식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본인의 소득과 지출, 부채 상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투자 가능 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